사진 구경 막장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이 오후 마지막에 돼가지고 왠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다 갖다 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 9시, 10시에 시작하면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점심 먹고 시작하면 안 먹고 해서 그렇고. 근데 오늘은 저도 좀 컨디션이 혹시 여러분들도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래도 곧 연휴라고 3일 쉬고 나오니까 더 그런지 벌써 어둑어둑해서 그런지 아무튼 첫 시간이니까 서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바로 거의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어쩌면 막 더 재미없는 걸로 이제 달려야 되는 이런 생각이 될 테니까 첫 시간은 루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을 해서 늦지 않게 오늘은 마무리 짓죠. 시간이 맞춰가지고 이어서 해볼게요. 중요한 포인트에서 시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제가 여러 번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어쩌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메모리 안에 저장이 돼서 CPU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실행시키는 기계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지식적인 걸 얻어가자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폰 노이만은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그 용어,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CPU, 메모리, I/O가 버스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 개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그나마 약간 지시합니다. 폰 노이만이 나와서 약간 또 여담을 이렇게 하자면 넥스트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냥 이런 컴퓨터 수업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패턴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또 이제 OS나 또 이런 과목을 하다 보면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보면은 뭐 OS의 역사,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역사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뭐 시간도 뭐 좀 그렇게 여의치 않고 해서 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분도 그냥 지나치게는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개발 작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그냥 네스트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업체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거보다는 저와 같은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저와 같은 이런 업계에서의 어떤 후배 또는 같은 동업자로서 이 업계와 이 학계까지는 그렇지만은 이 도메인, 이 분야를 좀 같이 담당하는, 같이 또 힘을 보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여러분 목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넥스트의 커리큘럼 구성에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던 거고요. 단지 코딩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를 제대로 알고 하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이런 그 컴퓨터의 역사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 종류 뭐 이런 것도 좀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아둘 필요는 한 번씩 구용해 볼 필요는 있어요. OS의 종류 이것도 한번 어떤 데서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건 과제 아니고요. 과제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이번 주 내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웹서핑을 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 한번 이런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책이나 이런 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시스템 역사나 컴퓨터 시스템 즉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컴퓨터 시스템 뭐 별거 없다, 복잡하지 않다, 계속 이거 하나다라는 걸 계속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목적은 왜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 가지 뷰를 갖자라는 것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이렇게만 아마 방금 본 것의 대표적인 이런 것 모양일 텐데 그것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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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그냥 그냥 저 여가 시간 활용 측면에서 31시간 정도 웹서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가면은 몇 가지 용어를 얘기하고 용어와 그 하드웨어의 어떤 이제 그 구성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수업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용어로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게 좀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까 우리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프로세서 CPU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이 마이크로 칩,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간 게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도 있네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CPU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단일 칩으로 구성된 프로세서, CPU를 얘기합니다. 그럼 CPU가 칩 하나는 안 된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요즘이야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아주 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제 칩들, 반도체 칩들로 이루어진 모든 전자제품들을 보고 있지만 전에는 시스템 구성이 꽤 복잡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그냥 시간 내 가지고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 시스템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 보면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확 발전하면서 복잡한 CPU,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넥스트 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컴퓨터 시스템 용어가 사실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이번 학기를 꿰뚫고 있는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용어인데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는 겁니다. ISA. 여기에 이제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키텍처가 많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컴퓨터 시스템 통찰력이 생기기 전까지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듣고 이럴 때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생각했었어요.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보드에 여기에 어떻게 막 매치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구조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이런 어떤 딱 구분되어 있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아키텍처라고 할 때는 사실 뭘 아키텍처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nstruction Architecture입니다. 이게 뭐냐? Instruction, 명령어입니다. 앞에서 아까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한테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느냐,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줘서 프로그래머가 이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밑에 그 다음에 뭘 적었냐면 우리가 학습 목표 얘기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기계 수준에서의 프로그래밍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CPU 있죠. 아까 여기 봤던 인텔, 펜티움 CPU, AMD의 CPU, 스마트폰 들어가면 ARM CPU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CPU 아키텍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CPU가 제공해주는 이 CPU의 명령어들이 무엇이냐라는 게 사실 그 CPU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아마 이 연관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아키텍처라 하면은 건축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뭔가 구성 요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오해를 했던 것처럼 그냥 컴퓨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품들의 배치, 관계 이런 것들 아키텍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CPU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 CPU의 기본 골격된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CPU가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해주는 그 인터페이스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억지스럽지만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인터페이스와 플로우가 와이어링 플로우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 소프트웨어 골격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냥 구형 기술로 집어넣는 거죠.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아주 특이한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그 구조, 독창적인 기능, 그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어떤 식의 인터페이스를 하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억지로 든 거라고 했지만 이제 이게 컴퓨터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와서는 정말 아키텍처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 CPU의 아키텍처라고 하게 되면 이 CPU가
어떤 종류의 명령어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느냐, 그게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면 이 CPU들마다 그 아키텍처 다릅니다. 그리고 명령어이 다 다르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냐? 어떤 CPU는 덧셈, 곱셈 이런 거 하고, 뭐 어떤 CPU는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논리적인 추론 이런 거 하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산술 계산, 덧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산술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것, IO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것, 쓰는 것, 이런 것들이 CPU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지우실 때도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이 이제 넥스트에서 계속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할 텐데, 그걸 하면서 사람의 요구사항이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 제목이 하나 있죠. 뭔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그램 중에 뭐 자동차, 아니 저기 뭐지 대중교통 뭐 시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자가 별도로 각자 설계한다면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식, 그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CPU들도 이제 결국 CPU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프로그래머한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CPU인데, 그 프로그램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든 거고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이고, 프로그래머한테 어떤 방식으로 나를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 제공해주는 방식이 인스트럭션이라는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것이고, 그 인스트럭션은 각각의 CPU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은 이 CPU가 어떤 종류의 명령어를 어떤 형식대로, 나는 여러분 아키텍처 얘기할 때 32비트 아키텍처다, 64비트 아키텍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인텔 CPU인데 32비트 아키텍처 시스템, 64비트 아키텍처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내가 똑같이 덧셈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런데 32비트 시스템에서는 32비트 숫자 2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 64비트 시스템에서는 64비트 숫자 2개를 더하는 걸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키텍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제공해 주냐가 바로 그 CPU 아키텍처를 얘기한다는 것. 지금은 조금 불편할 텐데, 부자연스러울 텐데,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 얘기할 때, CPU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명령어 셋 아키텍처가 곧 컴퓨터 시스템의 아키텍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몇 주 후부터 많은 시간 이 개념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인텔 CPU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인텔과, 현재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인텔과 ARM 계열입니다. AMD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AMD와 인텔 CPU는 아키텍처가 같습니다.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사니까 아키텍처 달라야 될 것 같죠? 아키텍처가 같습니다. 그거는 제공해주는 명령어의 종류와 기능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인텔 CPU가 들어가는 PC도 그대로 동작을 하고, 아무 변화 없이 AMD CPU가 들어가는 그대로 동작을 하죠. 그게 바로 아키텍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바로 있네요. 여기 또 아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마이크로는 작은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그 명령어들을 하드웨어, 이제 우리가 아니고 하드웨어 설계하는, 또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CPU가 동작하도록 뭔가 안에 이제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이 인텔 명령어 덧셈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는데, 기능은 똑같아야 돼요. 메모리 여기서 뭔가 값을 읽어봐가지고 여기에 있는 메모리 어떻게 더하는 걸 하는데,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더하는 회로 설계하는 것과 AMD라는 회사에서 설계하는 회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것, 실제 똑같은 명령어를 똑같다기보다도 그 명령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계하는 하드웨어의 구조를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과목 이름 자체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맨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얘들의 아키텍처는 PC들이 막 이렇게 수십 대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얘는 CPU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봤던 우리 그 CPU 메모리 그런 구조가 있을 거고, 요거는 뒤에 사진을 봤다시피 그 칩 하나에 들어있고 아이오라는 것이 사타마 이런 거 없고 그냥 메모리로 낸드 플래시에 있는 그런 아이오만 있을 거고 조금씩 다르죠. 이것도 아키텍처입니다. 전체 시스템 개념에서는. 전체 시스템 개념은 아키텍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해가지고서 보는 것은 CPU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CPU의 역할. 그래서 CPU의 역할을 봤을 때 CPU의 아키텍처라는 것은 그 CPU가 어떤 명령어를 제공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용어로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명사처럼 쓰였지만 거의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U, 하드웨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또는 ISA. 저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줄여진 것보다 이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희한해요. 보통 이거 줄여진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게 다른 데에 있는 용어하고 막 같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더 저는 많이 썼는데, 이것이 곧 CPU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든 거는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종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칩,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CPU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여기는 그 아키텍처 종류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뭔가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ARM이라는 이 CPU에는 ARM 명령 아키텍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립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86, IA32, IA64, 이거는 인텔 아키텍처 32, 인텔 아키텍처 64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텔과 AMD 두 CPU가 다르지만 같은 아키텍처를 넣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CPU 제조사가 다른데 같은 아키텍처를 넣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ARM이니 뭐 립스니 파워PC니 뭐 어쩌고 하면서 CPU가 달라지면 명령어 세트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CPU 설계의 기본, CPU의 가장 기본적 아키텍처는 명령어 세트니까 실제로가 거의 대부분 명령어 세트를 먼저 설계합니다. 이 CPU를 실제로 만들려면 이 CPU는 어떤 식의 명령어를 제공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한 이후에 실제 하드웨어를 설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PU 종류마다 명령이 달라지는데 인텔하고 AMD는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CPU 칩이라는 것과 CPU라는 것과 그 CPU의 아키텍처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런 걸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세트 아키텍처의 또 중요한 역할은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이런 구조 대략 살펴봤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를 거쳐가지고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그냥 컴퓨터나 박스로 봤죠.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CPU와 메모리와 여러 가지 버스와 IO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이에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소프트웨어들은 여기 아래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즉 진짜 하드웨어가, 진짜 버스가, 이 브릿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C든 자바든 이거 만들 때 내가 어떤 CPU를 쓰고 있는지, 또 그 뭐 이 브릿지 버스 쪽에 가서 이게 뭐 어떤 칩셋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거든요. 고려하지 않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컴파일을 거치게 되면 이 CPU가 쓰고 있는 머신 레벨 랭귀지인 인스트럭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 과정이 바로 이들 사이의 인터페이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은, 이제 지난번에는 아마 여러분 이전 OS까지 배울 때는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이 우리 하이 레벨로 만들어진 소스 텍스트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기계어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배웠지만, 결국은 하드웨어와 사람이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언어, 그 프로그램 언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컴파일러.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좀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정의적인 뜻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시스크, 리스크란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약간 중요한 상식 정도 수준에서 들어보시고, 이거는 바로 그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실제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짓는 큰 구분 기준이 시스크와 리스크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시스크, 리스크?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주어드는 거 많네요. 뭔지는, 이게 무엇인지는 그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시스크와 리스크 뭘 가리키는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명령어가 단순한 몇 개만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거하고 수준 높은 레벨의 영어를 지원한다. 맞아요. 여기 정리죠. 그냥 시스크와 리스크가 뭐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제주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왜 그런지를 좀 보자는 거죠. 결국 시스크, 리스크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CPU가 하는 일은 근본 크게는 한 가지보다 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에서 뭐 값을 읽어와서 또 저장하고 이런 거, 또는 읽어온 두 값을 덧셈, 곱셈 하는 이런 계산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해 주냐가 각각의 CPU마다 다른 이 아키텍처인데, 그 어떤 식의 큰 부분이 이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하는 기능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기능이 산수 계산이 단지 덧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잡한 산수 계산을 많이 하는 컴퓨터다 그러면 로그 계산도 CPU 그냥 해줬으면 좋겠고, 로그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값을 로그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프로그램 함수를 불러요. 로그 함수 불러가지고 A, B 이렇게 주면, 이걸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그래픽 하는 데서 쓰나요? 이런 수업 함수 쓰나요? 로그와 같은 함수도? 그래픽 수업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런 거까지 안 하면 라이브로 바로 처리하나?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대부분 쓰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부르면 라이브로 해서 로그 계산하는 그런 루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그 계산하는 CPU 명령어가 하나 꽤 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게 CPU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짜놓은 하이 레벨에서 이렇게 만든 게 그냥 CPU 명령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A 값 메모리에서 A 값 읽어다가 B 값 읽어다가 CPU 바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럼 로그 계산도 한 번에, CPU 동작 한 번에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로그 계산하는 것과 A 플러스 B 계산하는 것이 수학적인 계산 복잡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더하는 거는 진짜 카운팅만 해봐도 돼요. 정 우리가 못한다면, 무식하게 만든다면 A 카운팅 막 하고 B 카운팅 막 해가지고 B 카운팅 합한 거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는 게 덧셈입니다. 로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꽤 복잡하죠. 프로서 쓰려면 복잡합니다. 또는 뭐 로그 아니라 지수, 파워 같은 거, A의 B 승 이런 것들, 로그와 이제 역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CPU를 설계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CPU를 설계할 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CPU를 설계할 때는 이 CPU는 아주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는 데 쓰여. 그러니까 로그 계산, 파워 계산, 뭐 루트 이런 계산, 이런 것도 CPU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CPU 회로 안에다가 덧셈하는 대로 로그 계산하는, 그러니까 덧셈하는 대로가 요만하다면 로그 계산하는 요만하겠죠. 또 파워 계산하는 대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서 명령,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로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덧셈, 애드 제공해주고, 로그 제공해주고, 이렇게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개수가,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져요.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다양한 일에 대해서 직접 CPU가 처리해줄 수 있도록 CPU 기능이 다양해집니다. 많아져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런 덧셈 이런 거에 비해서 복잡하죠. 회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드웨어가 어떻게 계산하나 전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우리 컴퓨터의 기본은 결국 하드웨어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계산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는 건데, 결국 하드웨어도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 하드웨어를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하드웨어 작정하고 만들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 하나 없이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버튼 우리 웹 그 스마트폰에 보면 플래시 키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나 있죠. 그거 하나 기능 넣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하는 기능 CPU를 만들고 이러면은 컴퓨터 운영 못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우리 방법인데 하지만 원하면 그걸 다 하드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제가 이해하는 100%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소프트웨어도 로직이 있고 우리가 그 뒷부분에 우리 수업에서 간단히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CPU를 설계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소개를 할 텐데 CPU를 설계하는 방법이 거의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은 잘 표현해 놓으면 CPU, 하드웨어로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U를 만들 때 기능의 다양성과 기능의 복잡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능 그리고 요거 더 복잡한 기능들을 다 CPU한테 몰아넣은 것 이렇게 만들어 놓은 CPU 명령어 셀 아키텍처를 시스크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반대로 되어 있는 걸 리스크 아키텍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시스크처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복잡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느낌 있죠? 하드웨어로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보다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다 이렇게 만들면 복잡한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CPU의 초창기 반도체 막 개발될 무렵에는 시스크로 계속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시스크.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인텔이었죠. 인텔의 CPU. 여기는 백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텔 CPU. 인텔 CPU 아키텍처가 계속 시스크로 돼가지고 제가 정확한 값을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인텔 CPU가 제공해주는 CPU 수준의 기계어 수준의 명령어가 300몇 가지고 400가지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거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100여 가지도 쓰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컴퓨터가 더 막강해지는, 파워풀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리스크인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리스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가 결국은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지금 컴퓨터 모두 반도체니까 반도체의 특성이라는 것은 집적도, 용량 이런 것과 속도, 성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발전 과정에서.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반도체, 우리 인텔 CPU 크기, 여러분 혹시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컴퓨터 사본 사람은 알 텐데 인텔 CPU 크기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CPU. 그렇다고 이게 요만한 게 진짜 CPU는 아니고 이 안에 요만큼만 진짜 이제 반도체인데 이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 크기가 몇십 배, 몇백 배가 커졌습니다. 아니, 몇천 배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속도, 옛날에 10메가로 동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쯤에서 컴퓨터를 할 때. 그런데 요새는 아마 4기가로 동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메가에서 기가로 가면은 1000배죠. 1000배, 그리고 4에서 거의 뭐 이거는 한 250배? 아니, 250배가 400배 정도 빨라진 거죠.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복잡한 거 있다고 했었죠. 인텔 CPU 복잡한 거, 로그는 아무래도 덧셈, 에이트 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똑같은 CPU임에도 불구하고 덧셈을 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로그를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그를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애드 할 때 걸리는 시간이 100배 걸려요. 100배 걸려요. 이게 느린 컴퓨터일 때 몇 메가 동작하는 컴퓨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몇백 메가헤르츠에서 기가헤르츠라는 CPU들이 빨라지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애드는
100배니까 얘는 1이라는 시간이 되면 이건 100이라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로우 계산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요. 소프트웨어로 구해놓고 보니까 컴파일해놓고 보니까 명령어가 한 70개만 있으면 되겠더라. 명령어 70개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add 또는 뭐 multiply 뭐 이런 것 등등 한 70개 가지고 로우 계산할 수 있겠더라라는 상황인 거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빠른 컴퓨터에서는 이 로우 계산을 CPU 명령으로 할 게 아니라 CPU 명령 한 번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로 이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더 빨라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느린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느린 컴퓨터에서는 이게 안 됐던 거죠. 컴파일이 이게 70개가 안 됐던 거죠. 명령 이런 복잡한 그리고 70개가 안 됐던 데가 이 구성이 달라는 거죠. 느린 컴퓨터에서는 이게 100배가 아니라 add와 로우 사이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add 자체가 엄청 느렸기 때문에 로우가 복잡하긴 했지만 그 스킬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빨라지니까 뭐 기가일 때 이건 엄청나게 빨리 한 번에 처리해버렸는데 이거는 더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게 어느 정도 역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 설명한 거고 이런 어떤 배경에 따라서 80년대 ARM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클락이 한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빨라지면은 복잡한 명령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명령으로 소프트웨어만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빠르더라. 그런 예들이 막 나온 거예요. 모든 데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ARM을 주도로 해가지고서 이게 나옵니다.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성능적이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뒤에서도 기호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역전이 돼가지고 무조건 또 그런 리스크가 좋아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리스크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을 더 가져요. 이게 간단한 적은 개수의 간단한 구조의 명령어들만 쓰다 보니까 CPU를 좀 싸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 안에 어떻게 복잡히 만들어야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전력 소비량이 좀 작아요. 회로가 복잡해지면 전기가 많이 들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커지는데 얘는 전력 소비량이 적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도 얘가 무조건 좋다, 얘가 무조건 좋다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더 좋기도 하고 또 얘가 작은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이라든가 또 이 시스템 크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얘가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계열에는 ARM이라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CPU로서 리스크 계열의 CPU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데스크탑이나 서버류에는 인텔 계열의 CPU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이는 원래 차이는 그거고 특성은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원래 그런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CPU가 보다 많은 일을 해주면 CPU 기능이 커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CPU의 이런 반도체 동작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것과 좀 이 복잡한 CPU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과 역전이 생기는 경우도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지금은 이 둘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얘기 나오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재 실제 CPU들은 이 두 개 아키텍처의 설계 방법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X865 32비트 인텔 CPU입니다. X64 또는 i64가 64비트 인텔 CPU인데 64비트 인텔 CPU는 ARM의 리스크 CPU의 설계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설계 방법을 상당히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한번 할 거예요. 역시 또 ARM 역시 이거는 이대로만 한다면 명령 개수도 작고 매우 단순한 명령어들만으로 구성이 되야 되는데 지금 ARM 명령어가 100개가 훨씬 넘어요. 200개는 안 넘는 줄 알았는데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300 몇 개가 되는 여부보다는 적지만 리스크의 명령어가 1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애초 리스크에서 보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CPU 복잡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런 특성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게 당연히 빠른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M CPU도 요즘 스마트폰에서처럼 거의 데스크탑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주기 위해서 복잡한 명령어들이 조금 더 많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도 보이죠. 그래서 진짜 지금 나오는 CPU는 사실 두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계열상 인텔은 히스크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ARM은 리스크 계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시스크는 약간 상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꼭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됐고, 첫 번째 했던 거에서는 그 CPU와 메모리, 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 폰 노임 아키텍처, 하드웨어적인 구성, 이거 알아두시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의 용어의 의미 보는 게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15분, 20분 정도만 두 번째 파트를 하고 찍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드웨어 얘기입니다. 그냥 진짜 하드웨어예요. 사실 그래서 넥스트 학생들한테는 진짜 그냥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런데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데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컴퓨터 아키텍처를 듣는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서, 이전 학기 또는 이전 학년에서 이쪽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제가 버벅거리지 않고 당연히 아는, 서로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이런 식이 될 텐데, 저는 그냥 오늘 한 20분 정도의 이 내용들을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게 폰 노임 아키텍처하고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CPU 내부의 구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사실 뭐 인텔이든 아니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AMD도 비슷하게 생겼고, 여러분이 그 PC를 뜯어보면은 아마 이 진짜 크기가 한 어느 되나요? 한 3cm? 3cm 정도 되나요? 그런 CPU가 들어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겼죠. 초록색이 있고 위에 좀 딱딱한, 아주 딱딱한 이런 게 있고, 요거 하나가 뭐 20만원, 30만원, 비싼 거는 300만원, 400만원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를 단순히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까는 거죠. 이걸 뒤집어 분해해서, 이건 아까 SSD처럼 그렇게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딱 뜯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20만원 날리는 게 되는 거예요. 까면 안 되고,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CPU입니다. 자, 이게 CPU인데 이런 사진들을 아마 넥스트에서만 좀 보셨으면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혹시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가끔 이런 사진 봤을 수 있고, 혹시 태우나 이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저런 사진이 어떤 사진?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다. 반도체 확대 사진. 반도체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뭔가 알록달록 이렇게 합니다. 알록달록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가 이제 구성 요소들인데, CPU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죠. 캐시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CPU가 이걸 따면은 이 안에, 사실 얘 전체가 반도체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고 어떤 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걸 따면은 진짜 반도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많이 봤죠. 그 가끔 삼성전자에서 뭐 중금속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우주복처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동그란 원판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판 들고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거, 이게 반도체입니다. 실제로 이게 반도체고, 여러분들에도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도체는 동그란 거에 이렇게 격자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훨씬 잘게 격자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원재료고, 실제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 우리가 보는 그런 CPU를 만들 때는 이걸 가서 톱질을 합니다. 톱으로 톱질하지 않지만 다 자릅니다. 이렇게 잘랍니다. 이거 하나에서 보통 몇천 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진짜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제 생각에 인텔 CPU 같으면 우리 엄지손톱 정도가 진짜 반도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냐? 큰 이유는 CPU는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신호가 많습니다. 핀이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 핀들, 또 방열,
열이 많이 나는데 좁은 이 CPU는 특히 좁은 공간에 전기를 많이 넣으니까 방역 그런 거에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봤던 뭐 SS 안에 있던 검은 칩들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까만 거 그거는 플라스틱 껍데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이거가 더 작은 한 5mm, 5mm 정도 되는 훨씬 작은 그런 반도체 칩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서 보면 이게 반짝반짝반짝 거렸던 이유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CPU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반도체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CPU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뭔가 구역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항공사진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막 위성 사진 이런 거 보면 위성 사진을 우리 그냥 동네를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죠. 막 도시에서 뭐 이런 거 바로 그겁니다. 위성 사진에서 왜 이렇게 보였습니까? 너무 높이서 찍다 보니까 우리 길에 보이는 도로, 건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게 이 좁은 엄지손톱만한 거에 이 면적 안에 마치 그 진짜로 그 밑 바닥에는 아주 작게 이렇게 보면은 길이 다 나 있고 이쪽은 어떤 하나 엔티티, 어떤 한 블락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마치 도시구에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조그만 손톱 안에 엄청나게 많은 뭔가 설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림이.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선입니다. 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컴퓨터 시스템 결국은 다 그냥 전기 회로라고. 그걸 뭐 메인보드에다 크게 펼쳐놨느냐 반도체 안에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런 선들이 이런 선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것들 딱 축소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항공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반도체이고요. 반도체이고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CPU 이런 엔누비나 또는 다나와 같은 CPU 얘기할 때 이 CPU를 뭐 22나노미터 공정이다. 이 CPU는 인텔 6세대 CPU로서 14나노 공정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하드 설계가 아니라도 이제 그런 거. 그때 나노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CPU를 설계한 반도체 설계 기술이 14나노미터, 이 CPU를 설계한 것은 뭐 56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게 나노미터가 뭐냐? 요거 선포. 이 반도체 여기도 사실 이거 확대는 아니다. 엄지손톱만한 요거 안에 이런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선 하나가 10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럼 10나노미터, 50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상상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이 나노미터. 제가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빛의 속도 있죠? 빛의 속도가 10만 킬로미터 퍼센트에서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미터로 하게 되면 10의 8승 미터. 밀리미터로 하면 10의 11승 밀리미터예요. 1초에 이게 우리가 지금 CPU 동작이 지금 어떻게 동작하죠? 1GHz 또는 뭐 1GHz에서 3, 4GHz 이렇게 동작하죠. 1GHz라는 것은 헬츠의 뜻 알죠? 이렇게 화형이죠. 1초에 몇 번이는 거죠. 1초에 1기가번입니다. 그럼 1초를 1기가번을 쪼갠 거고 1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1킬로가 10의 3승이고 1메가는 또 3승에서 6승이고 1기가는 10의 9승입니다. 그렇죠? 10의 9승. 요즘 동작하는 CPU가 이렇게 동작해요. 1기가에서 이렇게. 그래서 CPU가 한번 깜빡할 때 이만큼 시간이 10의 9승분의 1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대입해보세요. 이걸 대입해보면 CPU가 한 번 깜빡거릴 동안 빛은 10의 9승 이렇게 하면 아까 11승 밀리미터 였으니까 3 10의 2승 밀리미터 이건 30cm예요. 그렇죠? 300 밀리미터니까 300밀리미터니까 30cm죠. 30cm.
빛의 속도로 30cm 이만큼을 가는 동안 이 CPU는 잠깐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 나노미터라는 것은 이제 미터로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그만큼 쫓겨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옛날에 뭐 10메가에서 100메가 동작하던 이때도 사실은 인간의 인지 능력은 이제 이미 벗어난 어떤 아주 전자적인 그 기계였지만 요즘 동작하는 1기가헤르츠 단위 또 0. 나노미터 단위 이런 공정은 사실 진짜 물리학 끝까지 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그 CPU가 3기가 CPU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사실은 3기가 동작하는 CPU가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근데 그 전에는 몇백 명 하다가 1기가 나오다가 잠깐 있다가 2기가 나오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3기가 나오게 됐는데 요즘 최신이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4기가 정도 동작하는 거예요. 동작을 더 이상 빠르게 못해요. 그 이유는 자연계 물리학의 한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동작하는 속도가. 30cm면 엄청 크기 때문에 CPU는 요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0cm면 요만한데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빛이 흘러가는 속도인 거고